예빈 마마께서 사라지셨다. 당장 문을 부숴라. 이놈들아, 내관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요하던 새벽의 정적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취화전 앞들은 횃불을 든 내금이 병사들의 발소리와 고함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저주처럼 희고 차가운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붉게 타오르는 횃불 아래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비빈의 처소에서 사람이 연기처럼 증발했다는 전대미문의 변고였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길을 헤치고 그 혼란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내 이름은 한서윤. 의금부 도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궁궐한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냥개라고 불렀다. 한 번 냄새를 맡으면 왕명이라도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다는 조롱 섞인 별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미친 사냥개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지존. 주상 전하셨다. 한도사. 늦었소, 서두르시오. 상선 내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나를 재촉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어 내리는 눈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취하전은 마치 거대한 눈 무덤 속에 파묻힌 듯 고립되어 있었다. 기와지붕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은 아름답다기보다 섬뜩한 무게감으로 건물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뜰 한가운데 멈춰서서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밤새 내린 눈 위에는 오직 지금 막 도착한 병사들의 어지러운 발자국뿐. 전각 안에서 밖으로 이어진 흔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전각 자체가 세상과 단절된 구도처럼 보였다. 마마께서 침수에 드신 후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느냐? 내가 날카롭게 묻자. 문을 지키던 호위 무관이 덜덜 떨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고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방이 트인 공간. 하얀 설원 위에서 발자국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재주가 아니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나는 굳게 닫힌 취화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칠해진 밀랍봉이는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안에서 잠긴 문,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비켜라. 나는 내관을 밀치고 문고리를 잡았다. 아니 대우 외간 남자가 어찌 내명부의 침소에 함부로 들어간단 말이오. 상선의 만류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발에 힘을 주어 문을 걷어찼다. 쾅 육중한 파열음과 함께 빗장이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에서 훅 하고 끼쳐 나온 것은 여인의 향취와 함께 후끈한 열기였다. 최고급 숯을 아낌없이 뗀 온돌의 열기가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만들어냈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촛불은 꺼져 있었지만 밖에서 비추는 횃불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혔다.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병풍, 모든 기물이 제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강제로 끌고 나간 흔적이나 몸싸움을 벌인 난장판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단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없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거동조차 불편했던 예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차가웠다. 그녀가 이불 밖으로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었다. 벽면을 둘러보았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안에서 굳게 걸어 잠겨 있었다. 쥐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밀실. 이곳에서 산 사람이, 그것도 임신한 여인이 증발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때 내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찻잔에 머물렀다. 청화백자 찻잔에서는 가느다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다가가 찻잔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럴 수가.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다. 이불은 차갑게 식었는데 차는 아직 따뜻하다니. 이것은 예빈이 사라진 지 불과 식경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사님, 무언가 찾으셨습니까? 뒤따라 들어온 부하가 물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모순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불의 냉기와 찻잔의 온기 사이의 간극, 이 기묘한 부조화 속에 사건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 시간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조작된 것이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눈밭을 노려보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예빈을 업고 나갔다면 눈이 그 발자국을 덮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지만 병사들은 밤새 불침번을 섰다고 했다. 그들의 눈을 피하고 눈 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밀실을 빠져나가는 방법, 도술이라도 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귀신이나 도술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전하께서 납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우렁찬 외침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눈밭에 엎드렸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주상 전하가 분노에 찬 얼굴로 걸어오고 계셨다. 그분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의 목을 베어버릴 듯 흉흉했다. 예빈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왕의 첫 아이를 잉태한 왕실의 희망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실종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바짝 엎드려 왕을 맞이했다. 한서윤, 내 놈에게 묻겠다. 비는 어디 있느냐? 내 아이는 어디 있느냐? 왕의 호통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전하, 소신이 방금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마께서는 납치되셨습니다. 허나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을 속이는 아주 정교한 환술과도 같은 범행이옵니다. 환술이라니 지금 내 앞에서 구판이라도 벌이겠다는 게냐. 왕이 경로하여 내 어깨를 발로 밀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눈밭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아니옵니다. 찻잔의 차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 전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소신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동이 트기 전까지 반드시 놈의 꼬리를 잡겠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동이 트기까지는 불과 2시즌 4시간 남짓. 그 안에 이 기상천외한 밀실 실종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목이 가장 먼저 달아날 판이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좋다. 만약 해가 뜰 때까지 빈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놈의 목을 베어 취화전 앞들에 걸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 모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이 떠나고 나는 다시 차가운 눈밭에 홀로 남겨졌다. 주위의 병사들과 나인들이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차가운 눈이 뺨을 때렸지만 내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감정은 사치다. 오직 논리만이 이 미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루 틈새 하나하나를 살폈다. 따뜻한 온돌, 바닥. 너무나 따뜻했다. 밖은 눈보라가 치는데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웠다. 보통 회임한 여인들은 열이 많아 방을 이렇게까지 뜨겁게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이상했다. 과도한 열기. 그리고 진한 난초 향기.
무언가 냄새를 덮으려는 시도였을까? 상선 영감.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상선을 불렀다. 예빈 마마께서 평소에 이리 방을 뜨겁게 쓰셨소. 상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요. 마마께서는 더위를 많이 타셔서 늘 서늘하게 지내셨소. 나인들이 아궁이에 불을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요.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된 장치일까? 나의 의심은 아궁이 쪽으로 향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아궁이를 살폈다. 시커먼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불씨는 아직 살아 있었다. 감을 관리하는 무수리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네가 불을 지폈느냐? 나의 물음에 무수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아닙니다요. 저는 초저녁에 불을 넣고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밤새 불을 지폈단 말인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찻잔을 보았다. 식어가는 찻잔. 그것은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모래시계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예빈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려 했다. 찻잔을 들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려놓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신발도 신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꺼졌거나 둘 중 하나다. 땅으로 꺼졌다. 나는 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쿵, 쿵, 쿵. 주먹으로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 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울림이 느껴지는 곳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두꺼운 보료가 깔려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보료를 거칠게 걷어냈다. 매끈한 장판지 밑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 밤은 길고 어둠은 깊었다. 하지만 나는 사냥개였다. 놈들이 아무리 깊은 눈 속에 숨어도 나는 반드시 찾아내어 그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왕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허리춤에 검을 고쳐매며 길고 긴 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하께서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와 같았다. 이놈들을 모조리 하옥하라. 빈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참수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취화전을 지키던 호위 무관들과 나인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눈밭 위로 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메우며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다. 나는 그 아비규환을 등지고 다시 텅 빈 방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감정적인 동요는 사치였다. 나는 차라리 저들의 비명을 배경음 삼아 더욱 차갑게 이성을 벼려야 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가 나를 반겼다. 아까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보았다가 화들짝 놀라떼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다. 장판지가 눌어붙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 마치 방 전체를 거대한 가마솥으로 만들 작정이라도 한 듯했다. 나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짙은 난초 향. 예빈이 평소 즐겨 쓰던 향이라고는 하나 그 농도가 지나치게 짙었다. 마치 무언가 다른 냄새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것처럼 나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바닥에 엎드려 냄새의 근원을 쫓았다. 난초, 향의 밑바닥.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이질적인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비릿한 쇠냄새 같기도 했고 무언가 타는 냄새 같기도 했다. 피냄새 아니면 살타는 냄새, 과도한 난방과 짙은 향기. 이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의 시도였다.
하지만 시신이 없는데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감춘단 말인가. 이 모순이 나의 머릿속을 헝클어 놓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예빈이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녀는 본래 수라간 나인 출신이었다. 천한 신분으로 왕의 승은을 입고 회임까지 하여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것은 곧 그녀가 궐 안의 공공의 적임을 의미했다. 중전은 물론이고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이 그녀를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여겼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질투와 권력욕이 뒤엉킨 이 구중궁궐에서 예빈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일 수 없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암살이거나 그보다 더 추악한 음모의 서막일 터였다. 이 방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반드시 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눈밭에는 아직 끌려가지 않은 몇몇 내관들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예빈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던 최상선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다른 내관들 틈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숨기는 자의 전형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인적이 드문 전각 뒤편으로 끌고 갔다. 도사나리, 이러지 마십시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상선이 발버둥 쳤지만 나는 그를 거칠게 벽에 밀어붙였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담장이 흔들렸다. 나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그의 목에 들이대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덜미에 닿자 그는 괭 소리를 지르며 몸을 굳혔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거짓을 고하면 내일 참수당하기 전에 네 혀부터 잘라주마. 예빈 마마가 사라지기 전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마께서는 저녁 수라를 드시고 곧바로 침소에 드셨습니다. 최상선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칼날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붉은 피가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이 방이 왜 이리 뜨거운 것이냐? 누가 아궁이의 불을 이토록 미친 듯이 떼라고 시켰느냐 내 놈이냐?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소인이 점검했을 때는 분명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갑자기 최상선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똑바로 말해라. 나의 호통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귀신입니다. 검은 귀신이 아궁이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본 나인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니 또 그놈의 헛소리인가.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다. 의금부 도사 앞에서 귀신 타령이라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정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취화전 지붕 위에서 검은 형체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발도 없이 날아다니고 기와를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무수리 하나가 지붕 위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솟구치는 걸 봤다고. 최상선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내 귀에 꽂힌 단어는 귀신이 아니라 지붕이었다. 밀실은 완벽했다. 문도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 바닥도 멀쩡했다. 그렇다면 남은 통로는 단 하나. 천장뿐이다. 하지만 석가래가 드러난 천장은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 없이 견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은 지붕 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발자국 없는 눈밭,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검은 형체.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어떤 장치나 기술일 가능성이 높았다. 검은 귀신이라.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내가 판단한다.
나는 최상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다. 그 무수리는 어디 있느냐 지붕 위를 봤다는 그 아이 말이다. 저기 끌려가는 무리 속에. 최상선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행렬을 가리켰다. 나는 다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아이를 확보해야 했다.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형조의 관원들이 죄인들을 인계받아 궁 밖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그들을 멈추려 했지만 앞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다. 멈추시오. 한도사.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조정의 실세이자 예빈을 가장 적대시했던 노론의 영수. 좌의정 김대감이었다. 그가 차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국사범이요. 일개 도사가 함부로 신문할 수 없소. 대감. 이들 중에 중요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했지만 김대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목격자 귀신을 봤다는 그 헛소리 말인가 했어. 왕실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니 요망한 것들이 입을 놀리는구려. 저들은 내일 의금부가 아닌 형조에서 국문을 받을 것이오. 자네는 현장이나 잘 지키게. 그의 입가에 걸린 미묘한 비웃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좌회정의 등장으로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그는 목격자들을 격리하고 사건을 유물에 의한 병고 혹은 내부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멀어지는 죄인 호송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 틈바구니 어딘가에 겁에 질린 어린 무수리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다시 취화전으로 돌아온 나는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하얗게 눈 덮인 지붕은 고요하기만 했다. 발도 없이 날아다닌다. 나는 혼잣말을 되뇌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방법. 하늘을 나는 방법. 조선 팔도에 그런 경공수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신발을 벗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시선을 위로 향했다. 천장의 석가래, 대들보, 그리고 종이로 바른 반자 천장.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귀신 소동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분명 위쪽을 이용했을 것이다. 나는 탁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을 두드려 보았다. 툭, 툭, 견고한 나무 소리. 그러다 구석진 곳, 병풍 뒤쪽의 천장을 두드렸을 때였다. 텅, 텅, 미세하게 다른 울림이 손끝에 전해졌다. 여기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천장 널빤지 하나가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아주 정교하게 끼워 맞춰져 있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두드려보니 속이 비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통해 드나들었다. 하지만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이 좁은 틈으로, 게다가 지붕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 기와를 뜯어낸 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냐. 나는 칼을 뽑아 들고 돌아섰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눈 위에 찍힌 작고 기이한 자국 하나가 보였다.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의 발톱 같기도 하고 쇠꼬챙이로 찍은 듯한 구멍. 그것은 처마 밑에서 시작되어 지붕 위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최상선의 말이, 그리고 무수리의 목격담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놈은 정말로 지붕을 타고 왔다. 하지만 날아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도구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도구는 궁궐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눈 위의 자국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차가운 눈 속에 감춰진 쇳가루가 손끝에 묻어 나왔다. 이것은 암살이다. 그것도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살수과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 살수를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이 궁궐 안에 몇 명 되지 않는다. 좌의정 김대감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타나 목격자를 데려갔을까? 모든 화살표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거물을 잡을 수 없다. 동이 터오기까지는 이제 한 시즌도 남지 않았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대로 현장을 지키며 날이 밝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어기고 형조의 감옥을 털어서라도 그 무수리를 찾아낼 것인가? 나의 본능, 미친 사냥개의 본능은 후자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칼을 검집에 꽂으며 결단을 내렸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나는 취화전의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눈보라가 내 모습을 감추어 주었다. 이제부터는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그리고 거대한 권력과의 전쟁. 그 서막이 눈 내리는 밤, 차갑게 열리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편전 앞들은 서리빨 같은 살기로 가득 찼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조정대 신들이 내뿜는 냉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매서웠다. 좌의정 김대감을 필두로 한 노론 대신들이 엎드려 일제히 통곡하고 있었다. 전하이는 하늘이 내린 형벌이 옵니다. 유녀가 궁을 더럽혀 신령한 기운이 노한 것이니 관련자들을 즉각 처형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하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예빈의 실종을 걱정하는 충심이 아니라 이 기회에 눈엣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표독스러운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용상에 앉은 주상 전하는 굴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들은 지금 빈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아랫사람들을 죽이라 하는가. 왕의 힘없는 반문에 좌의정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다. 전하, 밀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요괴의 소행이거나 예빈이 부정한 주술을 쓰다 스스로 소멸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소서. 그때 내가 뚜벅뚜벅 얻어 위더를 걸어 들어갔다. 멈추시오. 내관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금부도사 한서윤, 아뢰옵니다. 좌의정 대감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요괴의 짓도 하늘의 형벌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인간의 범죄이옵니다. 나의 당돌한 발언에 편전하니 술렁거렸다. 좌의정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나를 삿대질했다. 네, 이놈 감히 어전에서 망발을 일삼느냐, 내 놈이 귀신을 보았느냐.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좌의정을 응시했다. 귀신은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귀신은 추위를 타지 않아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신은 지붕 위에 쇳가루를 남기지 않습니다. 나의 말에 좌의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나는 품에서 하얀 천에 쌓인 검은 쇳가루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취화전 지붕 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강철로 된 기구를 이용해 지붕을 타고 침투한 흔적입니다. 이것이 어찌 요괴의 소행이란 말입니까? 전하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람이 한 짓이란 말이냐? 예. 전하. 놈들은 귀신 소동을 퍼뜨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 그 틈을 타 마마를 납치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범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증인들을 없애고 진실을 영원히 덮으려는 수작이지요. 나는 좌의정을 곁눈질하며 힘주어 말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건방진 놈 일개 도사 나부랭이가 조정을 모독하는구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좌의정이 고함을 치자 호위 무관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전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두어라. 한 도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 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한서윤, 네가 놈들의 꼬리를 잡았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빈을 찾아낼 수도 있겠느냐? 소신에게 사흘만 주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흘 안에 범인을 잡고 마마의 행방을 찾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흘.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빈, 아니 납치된 피해자는 어디선가 공포에 떨고 있거나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은 우리 쪽이었다. 좌의정이 다시 한번 반발했다. 전하 어찌 저런 광인에게 국사를 맡기십니까? 사흘 동안 범인을 못 잡으면 왕실의 위엄만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전하는 차갑게 웃었다. 대감, 짐의 아이가 사라졌소. 위엄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한도사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의금부와 내금이 포도청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한도사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 서슬퍼런 왕명의 대신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전하께서는 허리춤에서 당신의 호패를 풀어내게 던져주셨다. 받아라. 이것이 짐의 뜻이다. 궁궐안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신문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정승판서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왕의 호패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것은 권력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이제 나는 거란의 모든 적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갈 때 좌의정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젊은 친구, 자네가 무덤을 팠구먼. 사흘이라. 자네가 그 사흘을 다 채우고 죽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나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대감,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부디 건강 유의하십시오. 화병으로 쓰러지시면 곤란하니까요. 좌의정이 가난히 사라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호패를 꽉 쥐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단서는 지붕 위의 쇳가루와 과열된 온돌뿐. 예빈이 살아서 궐 밖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궐 안에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았다. 게다가 유일한 목격자인 어린 무수리는 지금 형조의 감옥, 즉 좌의정의 소나귀에 있었다. 놈들은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 아이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한 도사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취화전을 지키던 호위 무관이었다.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기 직전 왕명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숨은 아껴두게. 대신 자네가 할 일이 있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병사들을 모아 형조 감옥 주변을 감시하게.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되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형조 감옥에 갇힌 무수리를 빼내야 한다.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왕의 호패가 있다 해도 형조 판서는 좌의정의 최측근이다. 서류 절차를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그 사이 아이를 의문사시킬 것이 뻔했다. 법으로 안 된다면 어둠의 방식을 써야 했다. 나는 미친 사냥개라는 별명에 걸맞게 미친 짓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의금부 내의 비밀 서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궁궐의 상세한 도면과 지하수로의 지도가 보관되어 있었다. 형조 감옥과 연결된 하수구 통로.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이 나의 침투 경로가 될 것이다. 지도를 챙겨 나오는데 서고직이 늙은 관리가 혀를 찼다. 또 위험한 짓을 벌이는구먼. 자네 관상에 요절할 수가 보이니 조심하게.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굵고 짧게 가는 게 제 방식이죠.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초조했다. 궁궐의 공기는 무거웠고 곳곳에서 나를 감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좌의정의 세력은 이미 궐안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놈들은 다 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동선을 어지럽히며 놈들을 교란시켰다. 내관 식당에 들러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아무 상관없는 내의원에 들러 약재를 묻기도 했다. 어둠이 내리자 나는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고 하수구 입구가 있는 후원 구석으로 잠입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다. 차가운 오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쥐들이 발밑에서 찍찍거리며 도망갔다. 나는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미로 같은 수로를 헤쳐나갔다. 이 길 끝에 진실의 조각을 쥐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만 확보하면 검은 귀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형조 감옥의 지하 벽면이 보였다. 나는 미리 준비한 정과 망치를 꺼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소미불을 벽에 대고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쿵, 쿵. 심장 박동 소리와 망치 소리가 하나로 겹쳐졌다. 벽돌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좌의정이 보낸 자객이 먼저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아이를 구할 것인가? 드디어 사람이 통과할 만한 구멍이 뚫렸다. 나는 감옥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횃불이 일렁이는 복도 끝. 고문 도구들이 즐비한 신문실에서 가냘픈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말해라. 네가 본 것은 헛것이었다고. 마마께서는 스스로 걸어 나가셨다고 말해. 형리의 윽박지르는 소리. 늦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단단한 벽돌을 뚫고 나온 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디곡도 그 자체였다. 형조의 지하 감옥은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살타는 역겨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횃불 아래 어린 무수리가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늘어져 있었고 우통을 벗은 형리는 달궈진 인두를 들고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 고집 센 년 내 눈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사서 고생을 하느냐 다시 묻겠다. 그날 밤 지붕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형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끈적거렸다. 아이는 고통에 찬 신음만 흘릴 뿐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형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 입을 열지 않겠다 이거지. 그럼 내년에 그 쓸모없는 눈부터 찢어주마. 그가 시뻘건 인두를 아이의 눈앞에 들이대는 순간 내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며 소리쳤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나의 고함 소리에 놀란 형리가 뒤를 돌아보는 찰나. 나는 손에 쥔 망치를
그의 이마 정중앙으로 날렸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형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누구냐 구석에서 졸고 있던 다른 옥졸들이 허둥지둥 창을 집어들었다. 나는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들어 가장 가까운 놈의 명치를 걷어찼다. 놈이 억 소리를 내며 나뒹굴자 나는 놈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다. 의금부 도사 한서윤이다. 국법을 어기고 무고한 증인을 고문한 죄. 내 놈들의 목을 쳐도 시원찮을 것이다. 나의 일갈의 옥졸들은 주춤거렸다. 의금부 도사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곧 형조 판서의 뒷배를 믿고 다시 덤벼들었다. 웃기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의금부 놈이 행패냐. 죽여서 하수구에 버리면 그만이다. 옥졸 하나가 칼을 뽑아들고 휘둘렀다. 나는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하고 바닥에 떨어진 인두를 집어 놈의 허벅지를 찢어버렸다. 으악 처절한 비명이 감옥을 울렸다. 나는 그 틈을 타무수리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풀었다. 아이는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온몸이 피멍투성이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듯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나는 아이를 안아들며 속삭였다. 거기 서라. 복도 끝에서 중무장한 포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퇴로가 막혔다. 내가 뚫고 들어온 개구멍은 아이를 안고 다시 나가기엔 너무 좁고 시간이 걸렸다. 정면 돌파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를 한 팔로 단단히 안고 다른 손으로 검을 뽑아들었다. 꽉 잡거라. 조금 어지러울 것이다. 나는 좁은 복도를 질주하며 앞을 가로막는 포졸들을 베어 넘겼다. 좁은 공간은 오히려 나에게 유리했다. 그들의 긴 창은 좁은 통로에서 무용지물이었고 나의 단검은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놈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죽여라 살려서 보내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포졸 대장의 고함에 놈들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내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쳤다. 나는 신음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아이가 내 품에서 파르르 떨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장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정신력으로 눌렀다. 저놈이 다쳤다. 철학 포졸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나는 주위에 있던 횃불 거치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지며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의한 놈들이 당황하여 물러서는 사이 나는 연기를 뚫고 출구를 향해 뛰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내 다리를 움직였다. 감옥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형조 뒷마당은 이미 비상경보로 소란스러웠다. 나는 담장을 향해 달렸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담장 위로 기어 오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칼바람이 느껴졌다. 나는 아이를 먼저 담장 너머로 던지듯 넘기고 몸을 돌려 칼을 막아냈다. 챙새부치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놈을 발로 차내고 담장을 넘었다. 어둠 속을 얼마나 달렸을까. 미리 약속된 은신처. 궐밖에 허름한 폐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대기하고 있던 내 신복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날이 이 몰골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서둘러 아이를 받아 눕히고 내 상처를 살폈다. 내 걱정은 말고 아이부터 살려라. 유일한 증인이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과다출혈이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다. 아이의 입에서 진실을 들어야 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아이에게 침을 놓고 탕약을 먹였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가 쉰 목소리로 신음하며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안심하거라. 이제 놈들은 널 해치지 못한다. 내가 지켜주마. 아이는 나를 알아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 날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 네가 본 것을 말해주렴. 그날 밤 지붕 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았습니다. 걷지 않았다니 내가 되묻자. 아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발이 기와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처럼 날아갔습니다. 날았다. 나의 뇌리에 섬광이 스쳤다. 그냥 둥실 떠간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타고 있었느냐? 아이는 기억을 더듬었다. 달빛에 잠깐 비쳤는데 귀신 등 뒤에 커다란 날개 같은 것이 그리고 은색 줄이 번쩍였습니다. 쇳소리도 들렸습니다. 끽 하는 소리가 날개와 은색 줄 그리고 쇳소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귀신도 경공술도 아니었다. 비거 비행 장치다.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혹은 도르래를 이용한 활강 장치. 취화전은 궁궐 내에서도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줄을 연결하여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 그 쇳가루는 도르래가 줄을 탈 때 떨어진 마찰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범의 소행이 아니다. 공학적인 지식과 막대한 자금력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의 범행이었다. 날이 제가 본 게 헛것이 아니지요. 아이가 불안한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다. 네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이 정도 규모의 장치를 궁궐 안에 설치하고 운용하려면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조력이.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신복 하나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형조에서 나리를 수배했습니다. 감옥을 파옥하고 죄인을 탈취한 역적이라고. 지금 금군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좌의정은 내가 증인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법을 수호하는 도사가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라. 나는 놈들을 유인하겠다. 내가 일어서려 하자. 신복들이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그 몸으로는 무리입니다. 차라리 저희가 비켜라. 이건 명령이다. 나는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며 검을 집어들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진실이 산다. 반드시 전학께 데려가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무수리 아이가 본 그 기계 장치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예빈이 사라진 방법이자 범인을 잡을 유일한 열쇠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어야 했다. 와라.
이 썩어 빠진 권력의 개들아. 나는 어둠 속에서 놈들을 노려보았다. 사흘. 약속한 시간 중 하루가 지났다. 남은 이틀 동안 나는 도망자가 되어 쫓기면서 동시에 놈들을 쫓아야 한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놈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 기와를 밟는 소리를 내며 놈들을 조롱했다. 저기 있다. 한서윤이다. 놈들의 화살이 빗발쳤다. 나는 화살을 쳐내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달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그날 밤 예빈을 데려간 그 검은 귀신처럼 나는 놈들이 팠던 함정 속으로, 아니, 그 함정을 부수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놈들을 유인한 지 반시진 1시간이나 지났을까.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금군진군의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쥐고 있는 내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왕의 최측근 내관인 상선이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사, 칼을 버리시오. 이제 다 끝났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의 기색이 나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무슨 소리요, 아이는. 그 증인은 무사히 전하께 갔소. 상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네가 유인책을 쓰는 사이 별동대가 아이를 호송했소. 허나 도중에 습격을 받았소. 어디선가 날아온 독침 하나가 아이의 목에 꽂혔소. 즉사였소. 나의 손에서 검이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챙그랑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내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밝힐 유일한 촛불이 꺼져버린 것이다. 그럴 리가. 내가 놈들의 시선을 다 끌었는데 자네의 판단은 옳았으나 놈들은 자네보다 한 수 위였소. 자네가 미끼라는 걸 눈치채고 양동 작전을 쓴 게지. 상선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의 오만함이, 나의 무모함이 죄 없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해 나의 뜨거운 눈물을 차갑게 식혔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나를 포박했지만 나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들을 신문하던 내가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갇혀 있었다. 전하께서는 나를 바로 처형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형벌이었다. 실패한 사냥개에게 줄먹이는 없다. 전하의 전언은 냉혹했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사흘의 시간 중 이틀이 지났다. 남은 것은 하루. 하지만 증인은 죽었고 나는 갇혔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감옥의 정막 속에서 나는 미친 듯이 사건을 되감기 시작했다.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날개가 달린 검은 귀신. 그것은 분명 비거와 같은 장치였다. 그렇다면 범인은 그 장치를 이용해 예빈을 납치해 하늘로 사라진 것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방을 펄펄 끓게 만들었는가?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서가 충돌했다. 하늘로 사라진 납치범과 과도하게 뜨거웠던 온돌. 만약 납치가 목적이었다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굳이 아궁이에 불을 미친 듯이 떼어 방을 찜통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단순히 추워서 아니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예빈은 이미 사라졌는데 무슨 냄새를 지운단 말인가. 그때 섬광 같은 깨달음이 내 뇌리를 강타했다. 온돌. 조선의 난방 시스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고래 구들장 밑에 통로를 타고 방바닥을 데운다. 만약 방바닥이 장판지가 눌어붙을 정도로 뜨거웠다면 그 아래 흐르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고열이라면 고기를 익히고 뼈를 태울 수도 있다. 아, 내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동안 실종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다. 사람이 사라졌으니 납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예빈이 방을 나가지 않았다면 범인이 예빈을 데리고 나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방 안에서 처리해버렸다면,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소름이 돋았다. 나의 추리가 맞다면 그 검은 귀신은 예빈을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기만전술이었거나 혹은 범인이 일을 마치고 혼자 빠져나가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예빈은, 아니, 예빈의 시신은 아직 취화전 안에 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던 그 뜨거운 바닥 아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미친놈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납치가 아니었다. 엽기적인 살인이자 완전 범죄를 노린 시체 유기였다. 그들은 예빈을 죽이고 그 시신을 온돌 및 고래 속에 집어넣은 뒤 밤새 불을 떼어 태워버리려 한 것이다. 짙은 난초 향기는 시신 타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고, 하늘을 나는 귀신 소동은 사람들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로 돌리기 위한 연막이었다. 시간이 없다. 만약 내 추리가 맞다면 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것이다. 죄가 되어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갇혀 있다. 철창은 견고했고 밖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간수를 불렀다. 여봐라, 물 좀 다오. 목이 타 죽겠다. 간수가 투덜거리며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왔다. 죄인 주제에 웬 호들갑이야. 그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는 순간 나는 그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가 철창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냈다. 의금부 도사로 일하며 감옥의 구조와 간수들의 습관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철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나는 쓰러진 간수의 옷을 벗겨 갈아입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는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어 나갔다. 다른 간수들이 지나갔지만 어두운 조명 덕분에 들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의금부 뒷문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나를 반겼다. 다시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취화전을 향해 달렸다. 이미 도망자의 신세. 다시 잡히면 이번에는 정말 참수영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차가운 눈밭 아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억울하게 사라져가는 한 여인의 원혼을 달래주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취화전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철수했고 몇몇 보초만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정각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담장을 넘어 전각 뒤편 아궁이가 있는 곳으로 잠입했다.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내 목표는 아궁이가 아니었다. 나는 전각의 옆면 바닥을 지탱하는 기단석 찌탄시 쪽으로 다가갔다. 온돌의 구조상 아궁이 반대편에는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구들장을 드러낼 수 있는 점검구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단검을 꺼내 돌틈을 쑤셨다. 흙과 회반죽이 떨어져 나갔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헐거워진 돌 하나가 빠져나왔다. 그 틈으로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제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역겨운 기름진 냄새. 나의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곳에 진실이, 타담한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설령 그 안에 든 것이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추악한 비밀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살피고 몸을 웅크려 그 좁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지옥의 입구가 나를 삼켰다. 좁고 어두운 구들장 밑은 그야말로 산자가 들어와서는 안 될 무덤 속과 같았다. 바닥을 기어가는 내 등 위로 묵직한 돌덩이들이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그을음 냄새와 비릿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팔꿈치로 거친 흙바닥을 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손끝에 닿는 감각뿐이었다.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손등 위를 기어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지옥의 끝에 진실이, 아니 진실에 타담한 조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취화전의 난방 구조는 일반적인 전각과는 조금 달랐다. 보통 고래 구들장 밑으로 불길과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사람이 기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지만 이곳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조한 듯 성인 남성 한 명이 웅크리고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이것은 난방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숨기거나 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소각장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좁은 통로가 바로 예빈이 사라진 밀실의 진짜 입구였던 것이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방의 정중앙, 즉 예빈이 잠들어 있던 보료 바로 밑 지점까지 기어갔다. 그곳에 다다르자 바닥에 쌓인 재의 두께가 확연히 달라졌다. 아궁이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어째서 이토록 많은 재가 쌓여 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더미를 헤집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재의 감촉은 일반적인 나무가 탄 것과는 달랐다. 끈적하고 기름진 느낌. 그것은 지방지펑이 타서 눌어붙은 흔적이었다. 설마. 정말로.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두려운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재를 파내려 갔다.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물체가 걸렸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둠 속에서 더듬어 보았다. 작고 하얀 조각, 손가락 마디뼈였다. 불길에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처참한 죽음의 증거.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비는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침소, 바로 아래서 산채로 혹은 죽은 채로 불태워졌다. 그녀가 사라진 그 밤,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검은 귀신을 보며 공포에 떨었지만 진짜 공포는 그들의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미친 듯이 때웠던 이유, 방바닥이 절절 끓었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것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신을 흔적도 없이 태워 없애기 위한 화형식이었다. 주상전하께서 사라진 빈을 찾으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전하의 발밑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살인은 없었다. 나는 울분을 삼키며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다. 뼈 조각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이 예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재덤이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시커먼 재 속에서 나온 것은 타다 남은 비단 조각이었다. 불길이 미처 닿지 못한 구석에 박혀 용케 살아남은 천조각. 그 위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봉황의 날개 일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붉은 비단의 금실 봉황수. 이것은 왕실의 내명부. 그 중에서도 당의 당위를 입을 수 있는 고위 후궁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었다. 예빈이 실종되던 날 밤입고 있었던 치미가 분명했다. 나는 그 비단 조각을 움켜쥐었다. 이것이야말로 예빈이 이곳에 있었고 이곳에서 불태워졌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다. 놈들은 시신은 태울 수 있었어도 원한까지 태울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처리했겠지. 뼈 조각 하나라도 남으면 곤란하다.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고래 통로를 타고 울려 퍼졌다. 놈들이었다. 새벽이 밝기 전에 마지막 뒤처리를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착시켰다. 여기서 들키면 나 역시 예빈처럼 이 좁은 구멍 속에서 재가 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어젯밤에 기름을 붓고 밤새 불을 때웠으니 남은 게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쇠꼬챙이 같은 긴 막대기가 통기구 틈으로 쑥 들어왔다. 챙, 챙. 놈들은 꼬챙이로 바닥을 쑤시며 덜 탄 뼈를 부수거나 확인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내 얼굴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다. 됐어. 이 정도면 쥐새끼도 못 알아볼 거다. 철수하자.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놈들은 자신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진실을 목격하고 증거를 손에 쥔 미친 사냥개가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품속의 뼈 조각과 비단천을 소중하게 갈무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미와 태어나지 못한 왕의 아이. 두 생명의 넋이었다. 나는 다시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기어 나왔다. 온몸은 그을음과 재로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고 몰골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맑았고 눈 덮인 궁궐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아름다운 설경 아래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이 묻혀 있는지를. 나는 더러워진 손으로 눈을 한 줌 쥐어 얼굴을 닦아냈다. 검은 재가 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흔적은 찾았지만 누가 이 끔찍한 짓을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좌의정 김대감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 예빈을 죽여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단순히 질투심만으로는 이런 대담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 이것은 권력의 지형도를 바꾸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다. 나는 품속의 증거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비단 조각을 들고 당장 전하께 달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전하 주위에도 놈들의 첩자가 깔려 있을지 모른다. 내가 증거를 내미는 순간 놈들은 그것을 조작이라 우기며 나를 영모로 몰아갈 것이다. 더 확실한 한방.
놈들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미끼가 필요했다. 시신이 없다면 시신을 만들어내면 된다. 내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다. 놈들은 예빈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예빈이 살아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면 그것도 놈들이 접근하기 힘든, 하지만 확인은 해야만 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면 죽은 줄 알았던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 살인자에게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 나는 시선을 돌려 궁궐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왕실의 얼음을 보관하는 서빙고 시가올쿠가 있다.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춥고 어두운 곳. 시신을 보관하기에도 혹은 산 사람을 숨기기에도 더없이 완벽한 장소다. 나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를 바꿀 때가 되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움직였다. 나의 목표는 서빙고였다. 하지만 그 전에 궐 안의 소문을 주무르는 나인들에게 은밀한 정보를 흘려야 했다. 예빈 마마가 살아계신다. 서빙고의 얼음 속에 숨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놈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확인을 위해, 그리고 진짜 마무리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내 등 뒤로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오늘 밤 서빙고의 얼음 위에서 뜨거운 피가 뿌려질 것이다. 그것이 놈들의 피가 될지 나의 피가 될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었다. 나는 품속에 재묻은 비단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마마, 이 억울함 반드시 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구들장 밑에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비단 조각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막 몸을 돌려나가려던 찰나 무릎에 딱딱하고 뭉툭한 것이 걸렸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은 돌이나 뼈와는 확연히 달랐다. 나는 희미하게 들어오는 새벽빛에 그것을 비추어 보았다. 검은 그을음을 닦아내자 영롱한 초록빛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고 살아남은 최고급 비취잠, 회채잔. 빛이 비녀이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 눈에는 붉은 산호가 박혀 있었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봉황 비녀. 이것은 내 명부의 수장인 중전마마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예빈이 아무리 총애를 받았다 한들 감히 봉황을 머리에 꽂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비녀는 왜 예빈의 시신과 함께 불길 속에 있었던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중전이 예빈에게 하사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이 몸싸움 도중 떨어뜨린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비녀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단 한 곳. 교태전 중전의 침전을 향하고 있었다. 사건의 스케일이 달라졌다. 좌의정 김대감과 노론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중전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모에 가까웠다. 중전은 좌의정의 여식이었다. 아비의 권력과 딸의 질투가 만나 빚어낸 끔찍한 비극. 나는 비녀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 증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지금 섣불리 꺼내 들었다가는 내 목뿐만 아니라 전하의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확실한 물증과 현행범 체포 없이는 놈들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개구멍을 빠져나와 덤불 속에 숨어 숨을 골랐다.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고 궁궐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옷에 묻은 재를 털어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수라간의 늙은 상궁을 찾아갔다. 그녀는 궐 안의 모든 소문을 쥐고 흔드는
소문의 근원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상국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그녀의 귀에 은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예빈 마마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젯밤 서빙고 근처에서 화상을 입은 여인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다는 무수리가 있습니다. 늙은 상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참말입니까?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범인들이 불을 질렀지만 마마께서 기지를 발휘해 비밀 통로로 빠져나오셨답니다. 다만 화기가 심해 얼음이 있는 서빙고로 숨어드셨다더군요. 전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궐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죽은 줄 알았던 총비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처참한 몰골로 복수를 다짐하며 숨어 있다니. 나의 예상대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수라간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침방과 세답방을 거쳐 내관들의 귀에 들어가고 마침내 각 전각의 주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들었는가? 서빙고에서 귀신 울음소리가 난다네. 아니야. 예빈 마마께서 살아계신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던데 말은 옮겨질수록 살이 붓고 과장되었다. 나는 그늘에 숨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불안에 떠는 나인들, 수군거리는 내관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수상한 전령들. 점심 무렵 나는 좌의정의 집무실 쪽을 주시했다. 평소라면 태연자약하게 정무를 보았을 그가 오늘은 안절부절 못하며 측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놈들은 당황하고 있었다.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는데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들의 완전 범죄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한 것이다. 만약 예빈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전하를 만나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놈들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악몽일 것이다. 놈들은 확인해야만 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헛소문인지. 하지만 섣불리 병사를 보낼 수는 없었다. 만약 예빈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곳에는 전하의 눈기가 쏠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놈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공포는 이성보다 강한 법이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결국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나는 확신했다. 오늘 밤 놈들은 반드시 서빙고로 올 것이다. 예빈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약 살아있다면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나는 서빙고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다. 서빙고는 궐의 북쪽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얼음 창고였다. 돌로 지어진 거대한 석빙고 식열구는 입구가 하나뿐이고 내부는 미로처럼 얼음 덩어리들이 쌓여 있어 숨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동시에 한 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에 덫이기도 했다. 나는 그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 취하 전에 호위 무관을 은밀히 불렀다. 오늘 밤 서빙고에서 쥐새끼들을 잡을 것이다. 나의 말에 무관은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도사님은 지금 수배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람이 많으면 놈들이 눈치챈다. 자네는 전하께 이 서찰을 전해다오. 그리고 전하를 모시고 서빙고로 오게. 정확히 자시밤 11시 1시의 말일세. 나는 미리 작성해둔 서찰과 함께 잿더미 속에서 찾은 비취잠을 그에게 건넸다. 무관은 비취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중전마마의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것이 전하를 움직일 명분이다. 하지만 전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나는 홀로 놈들을 막아내야 한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비녀가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니 목숨 걸고 지키게. 무관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궁궐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핏빛처럼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기를 점검했다. 날이 잘 선 환도 한 자루와 품속에 숨긴 단검 두 자루, 그리고 주머니에 가득 채운 굵은 소금과 춧가루. 얼음 창고에서의 싸움은 일반적인 검술 대결과는 다를 것이다. 미끄러운 바닥, 좁은 시야, 그리고 살을 내는 추위. 모든 것이 변수였다. 나는 서빙고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추웠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뿜어내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얼음벽 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조절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내 위치를 노출시킬까봐 나는 천으로 입과 코를 단단히 감쌌다. 정막 속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하며 내 신경을 긁어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빙고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아니, 그 이상이다. 놈들은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꽤 많은 인원을 동원한 듯했다. 정말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쉬치 조용히 해라. 안을 샅샅이 뒤져서 여자가 보이면 즉시 베어라.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형조 감옥에서 무수리를 고문하던 그놈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살기를 띤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횃불을 든 검은 그림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놈들의 눈은 사냥감을 찾는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그들은 예빈을 죽이러 왔지만 오늘 밤 사냥감이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검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놈들은 얼음 사이를 헤치며 깊숙이 들어왔다. 어디 숨었느냐 나와라. 그들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놈들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품속에 춧가루 주머니를 터뜨려 허공에 뿌렸다. 매캐한 가루가 놈들의 시야를 가리고 기침을 유발했다. 콜록모. 뭐야, 이거. 놈들이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순간 나는 얼음 뒤에서 튀어나갔다. 어서 와라.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선두에 섰던 자객의 팔에서 피가 솟구쳤다. 좁은 얼음 창고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놈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익숙하지 않아 비틀거렸다. 나는 지형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며 놈들을 교란했다. 하지만 놈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곧 대열을 정비하고 나를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한 놈뿐이다 죽여라. 자객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나는 등을 얼음벽에 대고 놈들과 대치했다. 전하께서 오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 내 어깨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은 잊은 지 오래였다. 오직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만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찾는 예빈 마마는 이미 하늘에 계신다. 하지만 너희를 기다리는 저승사자는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놈들을 도발하며 검을 굳혀 잡았다. 놈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차가운 얼음 창고 안이 뜨거운 함성과 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전장젠장이었다. 여기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포효하며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운명의 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얼음 창고 안은 순식간에 쇠붙이가 부딪히는 굉음과 거친 비명으로 가득 찼다. 놈들의 칼날은 매서웠고 수적인 열쇠는 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나는 미리 신발 밑창에 발라둔 굵은 소금 덕분에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지만 놈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죽여라 놈의 목을 베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살기에 찬 칼날들이 내 전신을 향해 쇄도했다. 나는 바닥에 놓인 얼음 덩어리를 발로 차놈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 틈을 타 가장 앞선 자의 손목을 베어버렸다. 붉은 피가 하얀 얼음 위로 비산하며 김을 내뿜었다. 피비린내가 서빙고의 냉기와 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내 어깨의 상처에서도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옷소매를 축축하게 적셨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등 뒤에는 내가 지켜야 할 가짜 예빈, 즉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누워 있었다. 놈들이 저 이불을 들추는 순간 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나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었다. 끈질긴 놈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두머리가 내 빈틈을 노리고 찌르기를 들어왔다. 나는 간발의 차로 몸을 비틀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윽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반격을 가해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나머지 자객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서빙고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기묘하게 침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그림자는 뜻밖에도 여인이었다.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비단신과 고운 옷자락은 그녀가 보통 신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싸움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구석에 누워있는 입을 뭉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쓸모없는 것들, 사내 놈들 여럿이서 부상당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내년은 누구냐? 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옷을 벗어내렸다. 드러난 얼굴은 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인물. 중전마마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최상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적인 충성심과 사리가 뒤엉켜 있었다. 한 도사. 자네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덮어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들추어내어 화를 자초하는군. 그녀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자객들이 길을 터주자 그녀는 거침없이 예빈을 향해 걸어갔다. 마마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제거한다. 그것이 설령 왕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최상궁의 중얼거림은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객들에게 나를 막으라 눈짓하고는 직접 예빈의 숨통을 끊으려 했다. 안 돼. 나는 포위망을 뚫고 몸을 날렸다. 자객의 칼이 내 등을 베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나는 최상궁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놓아라 이 천한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최상궁이 악을 쓰며 반대 손으로 내 얼굴을 할퀴었다. 나는 그녀를 밀쳐내고 이불 앞을 지켰다. 최상궁. 네가 직접 온 걸 보니 중전마마께서 많이 불안하셨나 보군.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말에 최상궁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냐?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불을 노려보았다. 그때 서빙고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전하께서 납시오 역적들을 포위하라. 횃불의 빛이 서빙고의 열린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자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함정이다 도망쳐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금군진군들이 본물 터지듯 안으로 밀려들어와 자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최상궁은 멍하니 서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주상 전하께서 서빙고 안으로 들어서셨다. 전하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취화전의 호위 무관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도사님 무사하십니까?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전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늦지 않게 오셨사옵니다. 전하는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시더니 칼을 들고 서 있는 최상궁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최상궁, 네가 어찌 이곳에 있느냐? 전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자의 절망이었다. 최상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은장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요망한 것이 살아 돌아와 전하를 현혹할까 두려워. 그녀는 끝까지 중전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독단적인 충성심으로 포장하려 했다. 닥쳐라. 네 손에 들린 그 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전하가 소리치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전하는 구석에 놓인 이불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희망이 서려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예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 전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냈다. 그러나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싸늘한 시신이 아니라 지프로 채워진 허수아비뿐이었다. 전하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희망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깊은 허무가 들어찼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전하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쥐어짜듯 말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예빈 마마께서는 이미 며칠 전 취화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나의 자백에 서빙고하는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전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최상궁은 허수아비를 보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어. 내 놈이 감히 우리를 능멸했구나. 그녀의 웃음소리는 처절하고도 섬뜩했다. 여봐라. 저 미친년을 당장 포박해라. 내금 위장이 소리치자 군사들이 최상궁을 결박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한서윤 내 놈이 이긴 것 같으냐? 어림없다. 너는 결코 그분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전하는 비틀거리며 허수아비 옆에 주저앉았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잊은 채 전하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 발밑에서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전하의 오열이 얼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내가 밝혀낸 진실의 대가였다. 범인을 잡았지만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나는 품속에서 비취잠을 꺼내 전하의 앞에 내려놓았다. 전하, 이것이 마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자 범인을 가리키는 증거이옵니다. 초록빛 비녀가 횃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전하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다. 그 비녀에 새겨진 봉황 문양을 보는 순간 전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전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전. 전하의 입에서 탄식처럼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최상궁의 현행범 체포. 그리고 중전의 비녀. 모든 연결고리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중전은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거대 권력 가문의 딸이자 국모였다. 그녀를 단죄하는 것은 범인을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비린내 나는 정치 투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전하는 비녀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상처 입은 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 긴장이 풀리면서 시야가 어두워졌다. 쓰러지는 내 몸을 호위무관이 받아냈다. 도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전하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유약한 왕의 얼굴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리고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깨달은 군주준주의 얼굴이었다. 한도사를 내 의원으로 옮겨라.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서 이 싸움의 끝을 보게 할 것이다. 전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적어도 오늘 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우리는 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서빙고의 차가운 냉기가 내 뜨거운 상처를 식혀주며 길고 길었던 밤의 끝을 알렸다. 의금부의 추국장은 며칠째 계속되는 고문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최상궁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형틀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였다. 모두 소인의 단독 범행이옵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예빈이 마마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괘씸하여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입니다. 그녀는 찢어진 입술로 피를 토해내면서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 주군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것은 충심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죄를 안고 죽음으로써 배후에 있는 진짜 몸통을 지켜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추국장 한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자백은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비취잠에 대해서도 그녀는 중전마마의 방에서 제가 몰래 훔쳐나온 것입니다.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것은 제 실수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증거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비열한 방법이었다. 좌의정 김대감을 필두로 한 노론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를 올렸다. 주동자가 밝혀졌으니 즉시 처형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소서. 그리고 죄 없는 중전마마를 의심하는 불경한 무리들을 엄단하소서. 전하께서는 편전에서 나를 따로 부르셨다. 전하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어두워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 문제의 비취잠이 놓여 있었다. 한 도사. 짐은 알고 있다. 최상궁은 꼬리일 뿐이고 몸통은 교태전에 있다는 것을. 전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짐은 중전을 폐위할 수 없다. 그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전하, 어찌하여 그러시옵니까? 증거가 있고 진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읍소했지만. 전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좌의정의 세력은 궐 안팎을 장악하고 있다. 만약 짐이 이 비녀 하나로 중전을 내친다면 그들은 짐이 정치적 보복을 한다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자칫하면 내전 나이젠이 일어날 수도 있어. 백성들이 또다시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전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이 한 남편으로서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예빈의 억울함은 짐이 가슴에 묻겠다.
이것이 힘없는 왕의 비겁한 변명이라 욕해도 좋다. 나는 전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사내의 피눈물이자 권력의 비정한 논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군주의 절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의 정의라는 것이 이토록 무력한 것인가?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침묵과 타협뿐이라니. 나는 깊은 패배감을 맛보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다음 날 최상궁의 처형이 집행되었다. 그녀는 사약받아 마시면 죽는 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중전이 있는 교태전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마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소인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그녀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구경하던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독약이 퍼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권력이라는 괴물이 인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쓰다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증명이었다. 최상궁이 죽자 조정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중전은 아랫사람을 잘못 관리한 죄를 물어 별궁에 유폐되었지만 국모 고모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고 가문도 보존했다. 교태전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나는 그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중전과 좌의정의 얼굴이 그려져 이가 갈렸다. 그들은 승리했다. 꼬리를 자르고 살아남은 도마뱀처럼. 그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예빈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급살급사로 처리되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에 권례에는 그녀가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거나 실종되어 객사했다는 헛소문만 무성하게 퍼졌다. 왕실의 체면을 위해 그리고 중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은 왜곡되고 덮여졌다. 나는 예빈의 가묘 시신 없는 무덤가 만들어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봉분 속에는 그녀의 시신 대신 내가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타다 남은 비단 조각만이 묻혔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좌의정의 눈치를 보느라 조문을 오는 대신들도 거의 없었다. 전하는 제단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늦은 밤 전하께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한 도사, 자네가 구해온 진실이 결국 이런 결말이구나. 전하의 자주 섞인 한탄에 나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송구하옵니다. 소신이 무능하여. 아니다. 자네는 할 일을 다 했다. 무능한 것은 짐이다. 전하는 술잔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에게 상을 내려야 마땅하나? 이번 일로 자네는 노론의 공적이 되었다. 궐에 계속 남아있다가는 자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 전하의 말씀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좌의정은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겨 언젠가 반드시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숨막히는 위선의 공간에서 더 이상 숨 쉴 자신이 없었다. 소신, 관직을 내려놓고 떠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전하는 놀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주셨다. 멀리 떠나라. 북방의 한적한 고을 현감 자리다. 그곳이라면 놈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돌보며 자네의 그 올곧은 마음을 지키거라. 그것은 전하께서 내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이자 나를 살리기 위한 유배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전하께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 의금부로 돌아와 관복을 벗었다. 붉은 관복을 개어놓는데 마치 내 몸의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쓰라림이 느껴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모든 열정을 불태웠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제한줌과
씁쓸한 후회뿐이었다.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내가 영웅이라고, 아니, 나는 패배자였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타협한 비겁한 목격자일 뿐이었다. 짐을 싸서 걸문을 나서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취화전을 돌아보았다. 굳게 닫힌 전각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다. 봄이 오면 저곳에도 꽃이 피겠지만 그 꽃은 땅 밑에 묻힌 억울한 원혼의 피를 머금고 피어날 것이다. 나는 취하전 기둥에 손을 대고 속으로 빌었다. 부디 저승에서는 편안하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도성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느꼈다. 내 마음속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예빈이 입고 있던 당이의 붉은색과 재의 검은색만이 아른거렸다. 나는 말에 올라 북쪽을 향해 채찍질을 했다. 도성의 성문이 점점 멀어졌다. 길을 가던 중 문득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궁궐이 마치 괴물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 수많은 음모와 비밀을 삼키고 있는 저곳. 나는 저 괴물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승리의 대가라면 너무나 가혹하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어깨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육체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 패배감과 무력감은 평생 흉터로 남을 것이다. 나는 말을 달려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인지를.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가고 도성 밖 야산에는 어느새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죽음의 땅에도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나의 가슴 속에 박힌 얼음 조각은 봄볕에도 녹아내리지 않았다. 나는 북방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예빈의 감요자물을 찾았다. 인적 드문 산길은 초라한 봉분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비석조차 세우지 못한 그 무덤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져야 할 비밀을 품은 흉터처럼 보였다. 나는 말에서 내려 그 앞에 섰다. 마마, 날이 풀렸습니다. 그곳은 춥지 않으신지요? 나는 챙겨온 술병을 열어 봉분 위에 뿌렸다. 알싸한 청주 냄새가 흙냄새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봉분 위의 자풀을 흔들 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밝혀낸 진실과 밝혀내지 못한 정의 사이의 간극을 곱씹었다. 시신 없는 무덤 앞에서 나는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견디며 고개를 숙였다. 도사나리, 이제 가셔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나를 호위하러 온 하인이 조심스럽게 재촉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어서 무엇 하겠느냐. 나는 말에 올랐다. 고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나는 의금부 도사 한서윤이 아니었다. 북방의 변방, 평안도 강계의 현감으로 좌천된 촌관춘관일 뿐이었다. 도성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화려했던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초가집과 거친 산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고 있었고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궁궐 안에서의 암투가 구름 위의 신선 노름이었다면 이곳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곳의 고통은 꾸밈이 없었다. 위선적인 예법 뒤에 숨어 칼을 꽂는 궁궐보다는 차라리 헐벗고 굶주린 이 거리가 더 정직해 보였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주막에서 나는 잠시 여장을 풀었다. 주막은 오가는 장사치들과 나그네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도성에서 들려온 소문들을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여보게, 그 소문 들었나 궐안에서 귀신 소동이 있었다더군. 후궁 하나가 하늘로 솟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전마마의 저주였다지 뭔가. 에이, 헛소리 말게. 내가 듣기로는 그 후궁이 몹쓸 병에 걸려 쫓겨났는데 앙심을 품고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던데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빈의 죽음은 흥미진진한 야담도우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묵묵히 국밥을 떠넘겼다. 나서서 정정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는 갓을 눌러쓰고 그들의 대화를 외면하려 했다. 그때 주막 한 구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이 늙은이가 돈이 없으면 술을 내오지 말 것이지. 어디서 맹물 같은 걸 술이라고 팔아 험상궂게 생긴 왈패들이 주모를 밀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주모는 바닥에 넘어져 애원했다. 아이고, 나리들, 제발 봐주십시오. 오늘 계시도 못했습니다. 왈패 두목이 낄낄거리며 주막의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궁궐 안에 거대한 악을 보고도 침묵해야 했던 나였다. 그런데 이까지 시정잡배들의 행패 따위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왈패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만하시오. 밥맛 떨어지게 시끄러워서 못 먹겠소. 나의 나직한 목소리에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뭐야? 이새님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왈패 두목이 칼을 뽑아 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피식 웃었다. 지난밤 얼음 창고에서 수십 명의 자객을 상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런 조잡한 칼놀림 따위는 장난감처럼 보였다. 칼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오. 나는 순식간에 두목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응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졸개들이 덤벼들었다. 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검집으로 놈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억, 헉. 단 3번의 타격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왈패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말했다. 술값을 냈으면 얌전히 마시고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겠다. 놈들은 내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살기를 느꼈는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주모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고마워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가게가 박살날 뻔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이 나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씁쓸했다. 고작 이런 주먹 다짐으로 영웅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짓밟히는 약자를 구해냈을 때의 그 투박한 성취감. 그것은 궁궐에서 느꼈던 거창한 정의감과는 다른 작지만 확실한 안도감이었다. 나리,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주모가 물었다. 나는 먼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강계로 갑니다. 그곳에서 현감 노릇이나 하러 갑니다. 주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그 험한 곳으로요. 하지만 나리 같은 분이 사또가 되신다면 그곳 백성들은
참복도 많겠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덕담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복이라.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길을 떠나는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싸워야 할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거친 땅.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이 낮은 곳이 바로 나의 전장젠장이었다. 비록 거대한 권력을 심판하지는 못했지만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작은 악들은 막아낼 수 있다. 그것이 실패한 사냥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산새는 험해지고 바람은 차가워졌다. 문경세제를 넘을 때쯤 나는 말굽비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아득한 곳에 도성의 성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안에는 여전히 화려한 정각들이 뽐내듯 써 있을 것이고 그 밑에는 썩어가는 진실들이 묻혀 있을 것이다. 전하는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것이고 중전은 깊은 궁 안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었다. 나는 도성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과거의 나, 야망과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젊은 도사 한서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거친 황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달리며 나는 품속에 있던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다. 떠나기 전 전하께서 내게 주셨던 밀서였다. 그동안 뜯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품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말 위에서 봉인을 뜯었다. 그 안에는 전하의 친필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눈은 녹아도 봄은 오고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온다. 살아서 증명하라. 전하의 마음이 느껴져 코끝이 시큰해졌다. 전하는 포기하신 게 아니었다. 훗날을 기약하며 칼을 갈고 계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살아서 언젠가 올 그 새벽을 맞이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나는 서찰을 고이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래, 살아남겠다. 살아서 이 척박한 땅에 정의의 뿌리를 내리겠다. 언젠가 다시 부름을 받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 멀리 강계의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북풍이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내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말의 배를 힘차게 걷어찼다. 이랴말이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뒤통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예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고맙습니다. 부디 강건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앞만 보고 달렸다.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궁궐의 비록은 덮였지만 인간 한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